끓는 국물 위로 국자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당신 남편 죽음 사고가 아니었소. 사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굳은 손으로 오래 숨겨둔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이 올라오는 육수 냄새가 좋았다. 오늘처럼 평온한 날은 더욱 그랬다. 튀김옷을 입힌 오징어를 기름에 넣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고 나는 국자를 들어 떡볶이 국물을 저었다. 62년을 살았고 그중 절반을 이 분식집에서 보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였지만 손님들은 꾸준히 왔고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식칼로 대파를 썰다가 칼날이 도마를 긁는 소리에 귀가 간질거렸고 손님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사를 던졌지만 대답이 없었다. 발소리가 멈춘 자리가 묘하게 무거웠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서 있었다. 사돈이었다. 10년 만이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본 이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물수건을 내밀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할 말이 있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국물이 끓는 소리만 가게를 메웠고 나는 국자를 놓고 그를 마주봤다. 10년 전 당신 남편 죽음 사고가 아니었소.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돈의 입술이 떨렸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누군가 꾸민 일이었소. 튀김 기름이 튀었다. 뜨거운 게 손등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순식간에 검어졌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사장에서 추락했다고 했다. 안전모도 썼고 안전벨트도 착용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경찰도 그렇게 말했다. 나는 울었고 딸아이는 학교도 못 다니고 방에만 틀어박혔다. 그게 10년 전이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칼을 쥐고 있었다. 언제 손에 쥐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비겁했소. 사돈이 고개를 숙였다. 알면서도 입을 닫았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의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명함이었다. 이 사람을 찾아보시오.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재개발 컨설팅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표 김모. 그 이름을 본 순간 무언가가 기억났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누군가와 통화하던 목소리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굳은 표정이 이 사람이 뭔데요? 내가 물었다. 그걸 알아내야 하오. 사돈이 일어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요. 나머지는 당신이 찾아야 하오. 그가 문을 열었다. 조심하시오.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 문이 닫혔다. 나는 명함을 쥐고 서 있었다. 국물은 여전히 끓었고 튀김 기름은 여전히 지글거렸다.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손이 떨렸다. 명함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박혔다. 이놈 봐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럼 누가 이걸 꾸몄다는 건가? 밤이 깊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명함을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재개발 컨설팅, 김모 대표.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지만 회사는 5년 전에 문을 닫았고 대표는 연락처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라도 되는 건가? 혼잣말을 뱉었다. 하지만 사돈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 떨리는 입술과 축 처진 어깨.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침대 밑박스를 끌어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먼지가 수북했다. 뚜껑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다. 아니, 냄새는 진작 사라졌겠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낡은 공책들과 영수증 뭉치, 명함들이 쏟아졌다. 남편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였다. 꼼꼼한 사람이었다. 뭐든 적어놨다. 나는 한 장씩 넘겼다. 공사 일정, 자재 목록, 인부들 출퇴근 기록.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있었다. 남편이 죽기 2주 전이었다. 그 옆에 적힌 메모. 재개발 압박, 김 대표 3차 접촉, 거부 의사 전달,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명함 속 번호와 같았다. 심장이 뛰었다. 여보, 나도 모르게 남편을 불렀다. 당신 뭘 알고 있었던 거야? 장부를 더 넘겼다. 다른 메모들이 보였다. 설계 변경 요구 거절, 뇌물 제한 거부, 협박 전화 3회. 손이 떨렸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문득 떠올랐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 저녁을 먹다 말고 했던 말. 여보, 내가 만약 없어지면 이 집 팔지 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술 먹고 하는 소리려니 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 갈 일 있어? 그렇게 웃어넘겼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유언이었던 건가.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다. 담당 형사를 만났다. 10년 전 사건 다시 열고 싶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고사로. 사고가 아니었어요. 나는 장부를 내밀었다. 남편이 남긴 기록입니다. 협박과 뇌물 제한이 있었어요. 형사가 장부를 훑어봤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찾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단단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 10년이 지났어요. 증거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권력과 돈이 얽혀 있어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나는 일어섰다. 그래도 해야죠. 내 남편 죽음이 그냥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서 갔다 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동네 아줌마한테.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일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다. 엄마, 그만두세요. 왜? 10년 지났어요. 이제 우리 평온하게 살아요. 왜 굳이 옛날 일을 파헤쳐요? 내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래도 소용없어요. 딸이 소리쳤다. 돌아오지 않아요. 아빠는 이미 없다고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딸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진실을. 집에 들어와 장부를 다시 펼쳤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남편 사진을 봤다.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여보, 나는 속삭였다. 나 약속 지킬게. 전화는 끊겼다. 번호가 바뀌었거나 폐기된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지. 나는 장부를 펼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돈을 따라가면 된다. 남편이 죽고 나서 보험금이 나왔다. 산재보험이었다. 당시에는 그냥 받았다. 딸 학비도 내야 했고 가게 임대료도 밀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보험금이 나오려면 사고 경위가 명확해야 했다. 누가 그 서류를 만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관련 기사들을 찾았다. 우리 남편이 일하던 공사 현장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었다. 그 사업을 주도한 건 대형 건설사와 지역 브로커들이었다. 기사에 이름 하나가 반복됐다. 이정훈, 재개발 조합 이사였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동네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았다. 이놈이구나. 나는 메모했다. 이정훈과 김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구청에 갔다.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이 난색을 표했다. 주민이세요? 네. 주소를 대니 서류를 내줬다.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다. 사업계획서, 조합원 명단, 수지 분석표. 그 중에 이상한 게 보였다.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법인 몇 개가 용역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 이게 뭐야? 법인 이름을 적었다. 한성개발, 미래컨설팅, 도시기획연구소. 다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하니 실체가 없었다.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돈 세탁이네. 혼잣말이 나왔다. 재개발 자금이 이 유령 회사들을 거쳐 어디론가 흘러간 것이다. 그 끝에 누가 있을까? 저녁, 동네 슈퍼 아주머니를 만났다. 오래 산 사람이라 동네 사정을 잘 안다. 언니, 이정훈이라고 아세요? 재개발 조합 그 사람? 알지. 요새 잘 나가더라고. 차도 새로 뽑고. 10년 전에는 어땠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동네 부동산 중개인 정도였지. 근데 재개발 터지고 나서 확 달라졌어. 돈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야. 누구 돈인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가 웃었다. 근데 왜? 그냥요. 나는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정훈 부동산 사무실을 지나쳤다. 불이 켜져 있었다. 들어갈까 망설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걸 알아야 했다. 다음 날 법인카드 내역을 추적하기로 했다. 남편 친구 중에 회계사가 하나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누구세요? 저 김영희예요. 기억하세요? 아, 형수님. 반가운 목소리였다. 형님 친구분이시죠? 오랜만입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법인 자금 흐름 좀 봐줄 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 죽음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그거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자료 보내주세요. 반은 드릴게요. 회계사에게 페이퍼 컴퍼니 명단을 보냈다. 이틀 뒤 답이 왔다. 형수님, 이거 완전히 돈 세탁 구조입니다. 자금이 여러 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누구 계좌예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랑 김성민이라는 사람. 둘이 반반 나눠 가졌네요. 김성민. 그게 김 대표의 본명이었다. 얼마나 됩니까? 각각 15억 정도요. 15억. 숨이 막혔다. 그 돈을 위해 남편을 죽인 건가? 그날 밤 이정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이정훈 부동산입니다. 남자 목소리였다. 본인이었다. 10년 전 재개발 사업 기억하시죠? 전화가 끊길 뻔했다. 누구십니까? 김영희입니다. 김철수 아내요. 김철수? 목소리가 굳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10년 전 사고 말입니다. 제 남편?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15억.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 그게 뭡니까? 전화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숨소리만 들렸다. 사모님,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달라졌다. 낮고 차가웠다. 당신 딸도 있잖아요. 협박입니까? 충고입니다. 더 파고들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딸을 언급한 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 입은 남자였다. 김영희 사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이정훈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거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 나도 추적당하고 있었다. 남자는 결국 가지 않았다. 가게 앞에서 서성이며 나를 지켜봤다.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밖에 서 있으니 당연했다. 이놈들 봐라. 나는 칼로 물을 썰며 중얼거렸다. 오후 3시쯤 남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감시는 계속될 게 분명했다. 저녁 무렵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택배 기사였다. 김영희 사장님 맞으세요? 네. 택배요. 박스를 받아들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수상했다. 2층으로 올라가 박스를 열었다. 안에 USB와 낡은 장부가 들어 있었다. 장부를 펼치니 남편 필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익숙한 글씨였다. 이거 사돈의 글씨였다. 10년 전 조의금 봉투에 적혀 있던 그 필체였다. 장부에는 재개발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누가 얼마를 받았고 어느 계좌로 돈이 이동했는지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다. 이정훈과 김성민뿐 아니라 다른 이름들도 보였다. 시의원, 구청 공무원, 경찰까지. 세상에. 숨이 막혔다. 이게 다 연결돼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3개 있었다.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클릭하자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재개발 사업에 불법 자금이 흐르고 있어. 조합 이사들이 주민들 돈을 빼돌리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았어. 나한테 입 다물라고 했지. 돈도 줄 테니까. 근데 나는 거절했어. 그게 잘못이었을까? 어쨌든 이 녹음을 남겨. 내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야. 증거가 될 거야. 사랑해, 영희야. 그리고 미안해. 녹음이 끝났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그런데도 정의를 택했다. 그게 남편이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대화 녹음이었다. 남편과 누군가의 대화였다. 김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목소리였다. 왜 안 돼? 다들 하는 거야. 너도 받아. 조용히 있으면 돼.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 양심으로 밥 먹고 살아? 철수 씨, 현실을 봐. 여기서 튕기면 당신만 손해야.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가 잡아? 다들 한통 속인데. 경찰도 우리 편이야. 녹음이 끝났다. 김 과장. 그게 김성민이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었다. 통장 사본, 계약서, 현금 거래 장면을 찍은 사진들. 증거가 확실했다.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USB 받았소? 사돈 목소리였다. 어디 계세요? 멀리 왔소.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위험해서. 이게 다 뭡니까? 당신 남편이 남긴 거요. 나한테 맡겼었소.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나도 겁이 났소. 그래서 숨어 살았소. 왜 이제야 주는 겁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 장부를 진범이 알면 위험하오. 당신만이 아니라 딸아이도. 진범이 누굽니까? 그걸 당신이 찾아야 하오. 나는 일부만 알 뿐이오. 도와주세요. 미안하오. 나도 목숨이 위태로워. 그저 이것만 전하오. 진범은 우리 가까이 있소. 전화가 끊겼다. 나는 USB를 쥐고 앉아 있었다. 가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음 날 파출소에 갔다. 지구대장을 만났다. 대장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제 남편 사건 다시 조사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USB를 내밀었다. 지구대장이 받아들었다. 잠깐만요.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어봤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 남편이 남긴 겁니다. 사모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와주실 건가요? 지구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 창문도 확인했다. 모두 닫혀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집 안 공기가 달랐다.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다. 서랍을 열어봤다. 장부가 없었다. 이럴 수가. 가방을 뒤졌다. USB도 사라졌다. 아까 파출소에서 복사한 게 원본이었다. 그럼 내 손에 남은 건? 다시 가방을 뒤졌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펼쳐보니 장부의 한 페이지를 복사한 것이었다. 어젯밤에 급하게 복사해둔 거였다. 그 페이지를 자세히 봤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그런데 수취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 장부를 누가 썼는지 필압이 너무 익숙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집안 성씨였다. 종이를 떨어뜨렸다. 손이 저절로 풀렸다. 바닥에 떨어진 복사본을 내려다봤다. 수취인 이름. 김준호. 내 오빠 아들이었다. 조카였다. 안 돼.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실수일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적혀 있었다. 틀림없었다. 준호였다. 조카는 10년 전 대학생이었다. 재개발 조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용돈벌이 삼아 서류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준호가 왜 여기 있지? 계좌로 들어온 돈은 5천만 원. 15억을 받은 이정훈과 김성민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대학생에게는 거금이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준호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다. 그때 전화가 먼저 울렸다. 사돈이었다. 받았소? 네. 복사본 봤소? 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말했소. 진범은 우리 가까이 있다고. 사돈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 조카요. 김준호. 왜 조카가? 돈 때문이요. 그 애가 서류를 조작했소. 안전점검 기록을 바꿨어. 당신 남편이 작성한 보고서를 없애고
가짜 보고서를 넣었소. 그래서 사고가 났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소. 나도. 사돈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내 아들도 그 일에 연루됐소.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았소. 내 자식 지키려고. 당신 아들도? 그 애는 몰랐소. 준호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준호가 주도했소.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저앉았다. 조카가, 그 착한 준호가, 어렸을 때 우리 가게에서 떡볶이 먹던 그 애가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왜 영희야? 준호 어디 있어? 준호? 회사 갔지. 왜? 만나야 해. 무슨 일인데? 오빠는 몰라도 돼. 영희야, 요새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준호 회사를 검색했다. 중견 건설사였다. 재개발 사업도 하는 회사였다. 이놈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오후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준호가 나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훤칠하게 컸다. 준호야. 불렀다. 준호가 돌아봤다. 이모. 놀란 표정이었다. 왜 여기? 얘기 좀 하자. 무슨? 10년 전 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까 카페 가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준호가 커피를 주문했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뭘 알고 싶으세요? 준호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가 서류를 조작했다며. 준호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누가 그러던가요? 증거가 있어. 복사본을 내밀었다. 준호가 종이를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게 뭔데요? 내 계좌로 들어간 돈. 5천만 원. 아르바이트비 받은 거예요. 아르바이트비가 5천만 원?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준호가 종이를 밀어냈다. 이모, 이상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이모부가 죽었어. 내가 서류 조작해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 있어요? 이게 증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좌 이체 기록일 뿐이죠. 범죄의 증거가 아니에요. 준호가 일어섰다. 이모, 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모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끝난 일이에요. 넌 내 가족이야. 나는 준호를 붙잡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모부를? 손 떼세요. 준호가 내 손을 뿌리쳤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야, 제발. 끝까지 파헤치면 이모도 다칠 거예요. 사촌 동생도요. 준호가 돌아섰다. 그만두세요. 카페를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커피가 식었다. 손이 떨렸다. 조카였다. 내 피부치였다. 그 애가 남편을 죽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영희야, 준호 만났다며? 응. 뭔 얘기를 한 거야? 준호가 전화하더라. 이모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빠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준호가 형부 죽음에 연루됐어. 전화가 끊어질 뻔했다. 뭐? 10년 전 재개발 사고. 준호가 서류 조작했어. 미쳤어? 오빠가 소리쳤다. 내가 미친 거야.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해? 증거가 있어. 증거? 무슨 증거?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치려고 작정했어? 오빠, 형부 돌아가신 거 슬프지.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아들까지 끌어들이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스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족이 등을 돌렸다. 진실을 말했는데 가족이 날 미쳤다고 했다.
집에 들어왔다. 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큰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준호 오빠 누명 씌운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답장을 쓸 수가 없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진실을 쓰면 딸도 날 떠날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속삭였다. 나 뭘 해야 해? 가족을 택해야 해? 아니면 당신을 택해야 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정의를 택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새벽 복사본을 다시 펼쳤다. 거기 적힌 날짜를 봤다. 남편이 죽기 3일 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이름이 보였다. 이번엔 내가 아는 서명이었다. 필체를 확대해서 봤다. 그때 내 성을 가진 서명이 보였다. 서명은 내 오빠였다. 김영수. 장부 맨 뒤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보증일란이었다. 준호의 계좌 개설을 오빠가 보증했다. 미성년자 조카를 위해 오빠가 도장을 찍었다. 오빠도 알고 있었구나.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였다.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연루됐으니까. 가족이 다 엮여 있었다. 새벽 4시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가게로 내려갔다.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또 닦았다. 손이 트도록 닦았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팠지만 더 아픈 게 있어서 느껴지지 않았다. 오전 9시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진짜예요? 준호 오빠가? 그래.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 미쳤어요. 딸이 울었다. 우리 가족 왜 이래요? 왜 서로 물어뜯어요? 난 물어뜯는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야. 아빠는 안 돌아와요. 진실 밝혀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해야지. 왜요? 왜 꼭 해야 돼요?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는 복수가 더 중요해요? 가족보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의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딸도 날 떠났다. 이제 남은 건 나 혼자였다.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명은 왔을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왜 이러지? 밖을 내다봤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 입은 남자 둘. 지난번 그 사람들이었다. 손님들이 오려다가 돌아갔다. 남자들이 막고 있었던 거였다. 이 새끼들. 밖으로 나갔다. 뭐 하는 겁니까? 영업 방해입니다. 비키세요. 남자들이 웃었다. 사모님, 장사 접으세요.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게 할 겁니다. 신고하겠습니다. 하세요. 우리는 그냥 서 있을 뿐인데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길에 서 있는 게 범죄인가요?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뒤 순찰차가 왔다. 경찰이 남자들에게 물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산책이요. 여기서요? 네. 여기 공공장소 아닙니까? 경찰이 나를 봤다. 사모님,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업 방해잖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돌아갔다. 남자들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날 매출은 0원이었다. 저녁 파출소 지구대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대장님, USB 파일 진행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님. 지구대장의 목소리가 무겁였다. 상부에서 각하됐습니다. 왜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고 합니다. 재수사는 어렵다고요. USB에 다 있잖아요. 녹음 파일도 있고 그 녹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조심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건드리지 말라고. 누구 압력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저앉았다. 경찰까지 막혔다. 진짜 다 한통 속이었다. 밤 10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이정훈이었다. 문을 열자 그가 들어왔다. 뒤에 검은 옷 남자 하나가 따라왔다. 사모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정훈이 웃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뭐요? 쓸데없는 짓. 이정훈이 의자에 앉았다. 떡볶이 하나 주시죠. 안 팔아요. 차갑네요. 우리 좋게 얘기합시다.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사모님. 이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따님 대학원 다니죠? 혼자 다니기 위험한 시간대도 많던데.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집도 혼자 사시고 1층이던데. 방범창도 없고 감히 내 딸을. 협박 아닙니다. 이정훈이 손을 들었다. 그냥 걱정되어서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 사는 여자가 조심해야죠. 식칼을 집어들었다. 나가. 안 나가면 찌른다. 이정훈이 웃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이미 끝났어요. 경찰도 우리 편이고 증거도 다 없앴어요.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증거 없앴다고? USB요? 그거 우리가 회수했어요. 파출소에서. 거짓말. 진짜예요. 지구대장도 우리 사람이에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정훈이 일어섰다. 이제 그만 접으세요. 딸 걱정도 되잖아요. 그들이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증거도 사라지고 경찰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등을 돌렸다. 이제 끝인가?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무너져서 울 기력도 없었다. 자정쯤 벽돌이 날아왔다. 유리창이 박살났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밖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벽돌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딸이 다친다. 손이 떨렸다. 쪽지를 구겼다. 이 새끼들.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범인을 못 찾았다고. CCTV도 없다고. 경찰이 가고 나는 혼자 유리 파편을 치웠다. 손에 유리가 박혀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새벽 3시 딸한테 전화를 걸었다. 딸아. 왜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조심해. 뭐가요? 그냥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걱정이야. 엄마야말로 그만하세요. 제발. 전화가 끊겼다. 나는 깨진 유리창을 바라봤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추웠다. 가게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고 증거도 무너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지. 아침이 왔다.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열 수가 없었다. 유리창이 깨졌고 손님도 오지 않을 게 뻔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남편 사진이 보였다. 미안해. 속삭였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사돈집 창고 확인하세요. 복사본 숨겨뒀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사돈이었다. 사돈이 복사본을 남겨뒀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없어진 줄 알았지?
혼잣말이 나왔다. 난 복사본부터 만든다. 사돈 집은 비어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뒤쪽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자 먼지와 퀴퀴한 냄새가 났다. 오래 비워둔 집이었다. 창고는 부엌 옆에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열어봤다. 헌 옷, 책, 그릇들. 마지막 상자를 열었다. 안에 노란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열자 USB 3개와 장부 복사본이 쏟아졌다. 이걸 남겨뒀구나. 손이 떨렸다. USB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다. 원본과 똑같았다. 녹음도 사진도 다 있었다. 좋아. 이제 뭘 해야 할까? 경찰은 믿을 수 없었다. 가족도 적이 됐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럼 혼자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했다. 공개적으로. 다음 날 동네 게시판을 확인했다. 재개발 2차 사업 주민 공청회가 3일 뒤 열린다고 나와 있었다. 이거다. 공청회에 가기로 했다.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증거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서기로. 그들이 경찰을 매수했어도 수백 명의 주민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였다. 사흘 동안 준비했다. USB를 여러 개 복사했다. 장부도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다. 이메일로 여러 곳에 보냈다. 기자들한테도 보냈다. 만약 내가 죽어도 진실은 살아남을 거였다. 공청회 당일 일찍 회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민들, 조합원들, 구청 공무원들. 이정훈도 보였다. 단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준호도 있었다.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날 봤지만 외면했다. 회의가 시작됐다. 이정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2차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PPT를 켰다. 사업계획, 예산, 일정.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다. 손을 들었다. 네, 뒤에 계신 분. 사회자가 나를 가리켰다. 일어섰다.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10년 전 1차 재개발 사업 때 불법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이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회자가 물었다. 1차 사업 당시 조합 이사들이 주민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을 빼돌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USB를 들어 올렸다. 여기 다 있습니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계약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정훈이 일어섰다. 사모님,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헛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제 남편 김철수 10년 전 공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사고라고 했죠.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다. 파일을 열었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누가 잡아? 다들 한통 속인데. 회장이 숨죽였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녹음이 끝나자 사진을 띄웠다. 통장 사본이었다. 이정훈 씨 15억 받았죠? 김성민 씨도 15억.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요? 나는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현금 거래 사진이었다. 돈다발을 주고받는 장면.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뒷돈 받는 장면이죠.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제 남편이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려고. 사람들이 소리쳤다. 정말입니까? 횡령이었어요? 우리 돈 어디 갔어요? 돌려줘요. 이정훈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나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그럼 왜 제 남편이 죽었습니까? 왜 안전보고서가 조작됐습니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려고 했다. 김준호. 불렀다. 준호가 멈췄다. 내 조카입니다. 저 사람이 서류 조작했습니다. 5천만 원 받고. 준호가 돌아봤다. 얼굴이 새하였다. 이모, 왜 그랬니?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이었니? 5천만 원 때문에 사람 죽였니? 난.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난 몰랐어요. 그냥 서류 바꾸라고 해서. 누가 시켰어? 김성민이요. 준호가 고백했다. 김 대표가 돈 주면서 시켰어요. 보고서 바꾸라고. 안전 점검 날짜만 바꾸면 된다고. 아무도 안 다친다고 했어요. 근데 이모부가 죽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이 죽을 줄은. 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 인간들 잡아. 경찰 불러. 돈 돌려내. 이정훈이 도망치려 했다. 주민 몇 명이 막았다. 어딜 가? 경찰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경찰이었다. 경찰서장이 직접 왔다. 김영애 씨, 증거 제출하십시오. USB를 건넸다. 다 여기 있습니다. 이정훈, 김성민, 김준호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이정훈이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얼마나 바쳤는데. 닥쳐.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다. 준호가 끌려가면서 나를 봤다. 이모,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그때 뒷문이 열렸다. 사돈이 들어왔다. 10년 늙은 얼굴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왔다. 사돈. 불렀다. 사돈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미안하오. 아닙니다. 덕분에 해냈어요. 당신이 한 거요. 나는 도운 것뿐이요. 사돈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10년 전 일 내 아들도 연루됐소. 내 아들은 서류를 옮긴 사람이요. 김준호가 시켜서 했소. 나는 그걸 알고도 숨겼소. 내 자식 지키려고.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소. 진실을 숨기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였소. 내 아들도 처벌받아야 하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오늘 진실이 밝혀졌소. 김영애 씨 덕분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요.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쳤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영웅? 나는 그냥 남편을 위해 했을 뿐인데.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어떻게 버텼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마이크가 내 얼굴에 들이댔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 중에 연루된 분이 있다던데요? 네. 어떻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까? 정의가 가족보다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더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나는 그들을 뚫고 걸어 나왔다. 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엄마. 딸이었다. 공청회에 와 있었던 거였다. 다 들었어. 딸이 다가왔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됐어. 나는 딸을 안았다. 이제 끝났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엄마도요. 그럴까? 그럼요. 딸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졌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깨진 유리창이 보였다. 내일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사돈이 불렀다. 김영애 씨, 돌아봤다. 고맙소.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제 말해요. 나는 사돈을 똑바로 봤다. 진짜 누가 지시했습니까? 김성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의원이었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오. 언젠가 드러나겠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소. 사돈이 돌아섰다. 이제 쉬시오. 그가 사라졌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재판은 6개월 걸렸다. 이정훈과 김성민은 징역 12년을 받았다.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죄목이 길었다. 준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어렵고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오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보증만 섰다는 이유였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나오는 준호를 봤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빠가 옆에서 부축했다. 나는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오빠가 불렀다. 영희야.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 감싸려고. 형부한테 미안하다. 나한테 할 말은 아니죠. 나는 걸었다. 형부한테 하세요. 산소에 가서 법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딸이 물었다. 큰아버지랑 화해 안 해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은 화가 안 풀려. 이해해요.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하세요. 재판 이후 가게는 유명해졌다. 기사가 나갔고 방송에도 나왔다. 1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낸 분식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응원하러 오기도 했고 떡볶이 먹으러 오기도 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진짜 멋있어요. 사인 받아도 돼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나는 그냥 남편을 위해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영웅 대하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상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나는 여전히 떡볶이를 끓였다. 가게 유리창은 새로 달았다. 깨진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사돈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재판 이후 처음 보는 거였다. 앉으세요. 떡볶이를 내놨다. 사돈이 먹었다. 맛있소. 그럼 다행이네요. 한참을 먹다가 사돈이 말했다. 내 아들 감옥 갔소. 알아요. 3년 받았소. 집행유예 없이. 당연한 일이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사돈이 수저를 놓았다. 당신 덕분에 내 아들도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소. 전 그런 거 바란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소. 사돈이 일어섰다. 이제 떠나려 하오. 시골로. 왜요? 여기 있기 민망해서요. 얼굴을 들 수가 없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용기 냈잖아요. 용기. 사돈이 쓸쓸하게 웃었다. 늦은 용기였소. 10년 늦은. 그래도 냈잖아요. 사돈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요. 그가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물을 틀고 그릇을 닦았다. 거품이 일었다. 봄이 왔다. 남편 산소에 갔다. 묘비를 닦고 꽃을 놓았다. 여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다 끝났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거 밝혔어. 그 사람들 다 감옥 갔어.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흔들렸다.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 수고했어, 영희야. 그렇게 말했을 거였다. 산소를 내려오는데 딸이 올라왔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너도 왔구나. 아빠 보러 왔어요. 함께 절을 했다. 딸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뭐가? 이 모든 걸요. 가족도 틀어지고 힘들었잖아요. 글쎄, 생각했다. 후회할까? 후회는 안 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래. 정의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도. 현명한 애, 우리 딸. 함께 웃었다. 산을 내려와 가게로 돌아왔다.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썰었다. 튀김옷을 만들고 고추장 양념을 섞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이제는 떳떳했다.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학생 둘이었다. 사장님, 떡볶이 둘이요. 알았어. 떡볶이를 끓였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다. 빨간 양념이 떡을 감쌌다. 냄새가 좋았다. 완성된 떡볶이를 내놨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밤이 깊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불을 끄려다 말고 주방을 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30년을 일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이 가게가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남편 사진을 봤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 속삭였다. 나 오늘도 했어. 장사, 떡볶이 팔고 튀김 튀기고. 당신 없어도 이렇게 살고 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보고 싶어. 많이. 사진에 키스하고 제자리에 놓았다. 새벽이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첫 버스가 지나갔다.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나도 일어나야 했다. 아침 장사 준비를 해야 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다. 주방으로 내려갔다. 불을 켰다.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일었다.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부었다. 육수 재료를 넣었다. 멸치, 다시마, 양파, 대파. 끓기 시작했다. 김이 올랐다.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아침 햇살이 가게를 비쳤다.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국자를 들었다. 육수를 저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을 했다. 거리를 보니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운동하는 노인. 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평범한 사람. 분식집 하는 62살 여자.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사람. 하지만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가족보다 옳은 것을 택한 사람. 그게 나였다. 후회는 없었다.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넸다. 떡볶이 주세요. 네.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다. 빨간 국물이 끓었다. 떡이 말랑말랑해졌다. 완성된 떡볶이를 담았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먹기 시작했다. 나는 다음 주문을 기다렸다. 해가 더 높이 올랐다. 가게가 밝아졌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먼지가 반짝였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나는 오늘도 불을 켰다. 이 집은 아직 사람을 먹여 살린다.